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내용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본격적인 이제 수업이 될 텐데, 제가 전체 강의 수를 처음에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죠? 네,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 얘기를 드렸을 건데, 한 40강 정도? 뭐 그 정도에서 이제 강의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단원을 보면은 크게 뭐 예를 들어서 1장이 있고, 그 다음 또 그 안에 1절, 2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차례표를 쭉 보셨을 때,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한 절당 하나의 강의 정도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 그걸 안 했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더 들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한 절을 하나의 강의로 우리가 마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바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쁘다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이만큼의 어떤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복습은 조금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행여나 이거는 얘기를 좀 할 만한 것인데 빠뜨린 게 있다면 뒤에 문제에서 또 그런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각 절이나 전체적으로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또 우리가 실전 예상 문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전체가 다 하나의 기본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충실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용과 그다음에 문제를 계속 복합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제 원시 고대사회 제1장이죠.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원시 고대사회의 페이지를 피고요. 이제 1절이 뭐냐 하면 원시사회와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면 삼국시대가 되기 전까지의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쭉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이제 앞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도 한 번씩 쭉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국시대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시대들을 볼 것이냐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석기를 끝나고 나면 청동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를 하고 나면, 그렇죠, 소리가 들리네요, 철기 시대,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시기별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을 파악을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구석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가 이 사냥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존재를 하느냐 하면 이 사냥에서 새롭게 변하는 경제 형태, 그게 바로 농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때는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벼농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둬야 합니다. 여기에서 농업, 농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여기에서 벼농사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밭농사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논농사가 되겠죠. 먹거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밭농사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농산물은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조나, 그 다음에 피, 수수, 이런 게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간혹 질문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밥이나 피나 수수를 가지고 뭔가 음식을 한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무작정 잘 안 외워지나 보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문제에서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조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좁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고서는 무조건 이제 벼농사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쌀이나 또 잘하면 한 번씩 먹는 게 이제 보리쌀 이런 걸 먹어봤기 때문에 벼와 보리는 구별을 하는데, 쌀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무조건 벼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현대인의 문제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먼저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앞 시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신석기까지는 평등 사회였다면 여기에서는 바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을 했고, 이러한 계급이 출현을 하면서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출현을 한다라고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벼농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벼농사와 관련된 농기구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계급과 국가가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해둬야 되느냐 하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계급을 출현했다고 보며 무엇을 가지고 국가가 출현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무작정 계급이 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일단 그것 자체도 좋지만 계급을 판단할 수 있는 유물이나 유적 아니면 다른 근거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게 출현한 근거로서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에는 이러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두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계급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약간 이제 판단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 게 이런 요소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의 출현을 근거로 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상태까지 보여주는 것은 보통 고인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세한 차이까지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 나타났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아마 앞에서 문제풀이하면서 한번 했을 거예요.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둬야 하는데 이 위만조선에서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 하면 기존의 철기가 약간은 사용은 되었으나 이때부터 철기라고 하는 게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철기 시대하고 이 위만조선하고는 실제로 물려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은 이 청동기 시대에 판단을 해두면 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위만조선도 한번 시대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했었죠. 여러 나라들이 여기서 존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옥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해 이런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만이라는 나라.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러한 나라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33문제 중에서 이 정도 안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청동기와 철기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라별 특징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는 점을 잘 생각을 해두면서 같이 한번 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 되겠고요. 이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책을 한번 쭉 넘겨가면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시 사회의 전개에서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가로 1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로 2번에 보면은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탄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의 상황만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실 때요, 책에 빨간 글씨가 있을 겁니다. 이 빨간 글씨는 전반적으로 학자들이 중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출제를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염두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책을 보실 때도 빨간색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화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넘겨두시고, 그래서 넘어가면은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그거를 하나 밑줄을 쫙 해두시죠. 물론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밑줄을 쫙 해두세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 뒷부분이 이제 실제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구석기 시대부터 설명이 되는데, 자, 이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사냥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농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주요하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취했던 것은 바로 사냥 또는 수렵 또는 채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요 시기는 아주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추웠던 시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그것을 빙하기라고 표현을 하죠. 이 빙하기와 관련된 만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그런 만화는 혹시 다들 보셨을 거예요. 둘리라는 만화, 아니면 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들었던 적은 있을 건데, 이 둘리라고 하는 그 만화를 보면, 이 노래를 제가 못 불러서 그렇죠.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둘리가 빙하 타고 뭐 이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가사가 맞나요? 자, 이게 어떤 걸 포함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았을 시점에 과연 공룡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자,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을 때는요, 절대로 공룡은 없었습니다. 공룡이 살았을 때는 거꾸로 얘기해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공룡이 갑자기 왜 다 사라졌느냐 하면, 금방 그 노래 가사 빙하, 이 빙하기라고 하는 게 딱 나타나면서 전부 다 꽁꽁 얼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그 작가가 공룡이 둘리가 탄생을 할 때 빙하 속에서 탄생하는 걸 그린 거죠. 그러면 이러한 빙하기가 왔을 때 새롭게 나타난 동물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맘모스라고 하는 거대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잘 버텨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지방층이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이제 덩치들이 크면서 추위를 버틸 수 있는 동물.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이제 이 빙하기, 즉 구석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잡아먹는 사냥 활동이 구석기 시대의 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 사냥을 하는데 때려잡으면 되는 것이지 뭐 도구가 개발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맘모스 같은 거대한 동물을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정착 생활 자체도 불필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에는 이동 생활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창한 집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단 공룡은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원시 시대를 상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고기는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은 말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계적인 흐름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게 구석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구석기의 특징에서 여러분들이 쭉 내려가다 보면 도구에서 빨간 글씨로 주먹도끼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동물을 사냥함에 있어서 그냥 딱 잡고 두드러 패는 거죠. 조금 잔인한가요? 이제 그런 도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에서는 사냥이라고 하는 단어가 확실히 눈에 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생활은 당연히 이동이기 때문에 동굴 같은 데서 사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은 거는 같은데 그 형태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지은 집이라고 해서 막집,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석기를 생각을 해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새롭게 신석기 시대가 있는데요. 이제 넘기고 나서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유적지들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요거는 암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평남 상원 검은 모루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암기를 해줘야만 그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면 전혀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생활 그림을 그려주고, 아, 이런 지역에서 구석기인들이 살았구나.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올 때 주요 상황, 사냥, 이 사냥으로부터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이동 생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민족의 기틀이라고 하는 게 신석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서 가로 5번에 신석기 시대를 보죠. 자,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농사. 그래서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소위 말해서 땅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길러 먹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농사, 농경, 농업이라는 것에서 어떤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는가, 사람들의 생활 중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사냥을 할 때 이동 생활을 했다면, 농사를 지어가면서는 결국은 무슨 생활을 하게 된다? 정착 생활을 한다는 게 중요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 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해요. 사냥을 할 때는 내가 마시는 물만 고민을 하면 되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농업 생산물에 항상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했으되 주로 어디가 되느냐 하면 강가에서 많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먹거리 해결은요, 이 농사만으로 해결할 수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사냥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했고, 그러면서 이 두 개가 병존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강가에서 살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아먹는 형태로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키워드는요, 농사로부터 강가나 바닷가에서 정착 생활을 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가로 5번의 신석기 시대인데요. 시기는 기원전 80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농사를 위한 도구가 변하게 됩니다. 그 도구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갈아 만들었다고 해서 간석기라고 해요. 구석기는 석기를 떼냈기 때문에 뗀석기라고 부르고, 신석기는 갈아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에 간석기 빨간 글씨 한번 더 체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기에서 이런 민무늬 토기나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 문 이런 게 있는데, 별표는 빗살무늬 토기를 별표를 해두세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앞에 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거 약간 애매한데라고 생각해도 좋으나 빗살무늬 토기는 절대로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음식물을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의 생활에서 경제 생활하면은 농경, 그리고 벼농사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나요? 밭농사라고 돼 있다는 사실을 꼭 집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두고, 자, 이런 과정에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조금씩 변하면서 밑에 내려가면 빨간 글씨로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이것도 별표하면 해둬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옷을 입고 수업을 하죠. 만약에 옷을 벗은 채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은 제가 아마 뭐 고발하고 말 겁니다. 그죠?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인류는 언제부터 옷을 입었을까? 그래서 현재 뭔가 추측할 수 있는 유물로 판단했을 때는요, 구석기에는 옷을 입은 흔적이 없어요. 옷을 입었던 흔적이 나타난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인데, 그게 바로 가락바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정착, 그리고 뭔가 옷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마을이라는 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뭐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겠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시족 사회라고 하고요. 이러한 시족이 하나 있고 옆 동네에도 다른 시족이 있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또 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밑에 내려가면 부족 사회라고 빨간 글씨가 있고, 그 다음에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네, 그까지를 한번 딱 이렇게 밑줄 하고서 이해를 하면 외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족 내에서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근친상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신앙생활이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경이 나타나면서 나타난 종교, 원시 종교로 봅니다. 즉, 내가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게 물인데, 이 물을 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고요.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막 모여야 될 것이고, 천둥 번개도 칠 때가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야, 오늘은 태양신이 노였나 보다. 오늘은 번개신이 싸우나 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종교 신앙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농경이나 목축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를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을 하되, 단 아주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에 탄생한 신앙이라는 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종류만 외우면 안 됩니다. 이는 반드시 신석기 시대에 탄생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 자, 밑에 지도상에서 유적지도 존재를 할 건데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두세요. 뒤에 가면은 문제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두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또 얼마나 외웠나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넘어가면은 가로 6번에
고조선, 그리고 청동기 이렇게 두 가지 주제의 제목이 달려있죠. 그래서 고조선하고 청동. 이 얘기는 청동기 시대에 탄생한 국가가 고조선.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이해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청동기의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밑줄 치고 지나갈 것은 빨간색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니은 사회적 변화에서 세 번째 점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사유재산 제도와 그리고 계급의 분화라고 하는 거, 이것도 눈에 띄게 해둬야 합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면서 계급이 생겨났다라고 이해를 해 두어도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유물 나와 있죠.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워둬야 됩니다. 자, 유물에서 어떤 계급을 표현하는 게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게 이제 고인돌. 그래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띄면 좋겠습니다. 기타 돌무지 무덤이나 돌널 무덤 형태도 있지만 고인돌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오를 정도로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무게가 엄청나요. 보통 웬만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인돌 보면 무게가 한 30톤에서 50톤. 우리나라에서 최고 무거운 게 300톤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고인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권력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유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석기에서는 반달 돌칼을 별표를 해서 외워야 됩니다. 자, 요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청동기 시대의 벼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의 벼농사와 계급사회라는 게 핵심이라면 이 벼농사와 관련된 농기구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달, 돌칼. 그래서 요거는 별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 제품이 나오는데요. 비파형 동금,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비파형 동금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요, 한 수억 원에 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계급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두고, 아래쪽에 있는 세형 동금은 철기 시대의 설명이 있습니다. 사진만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은 청동기 시대에도 토기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두세요. 토기 중에서 독특한 토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가락리식 토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적어두세요. 가락리식 토기. 일단 들어는 두고 나중에 문제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름 정도는 지금 확인을 해두세요. 자, 그렇게 이제 토기가 미송리, 그 다음에 민무늬, 가락리식 토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두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철기로 넘어가면, 자, 철기 시대에는 말 그대로 철제 뭔가를 써요. 여기에서 이제 철기 시대는 철제 도구를 쓴다는 건데, 철제 도구는 당연히 칼이나 그 다음에 농기구 같은 걸 쓰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철제로 만든 농기구가 있으니까 이전 시기에 청동제로 만든 농기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절대로 청동제 농기구는 없습니다. 청동제 농기구는 없고 철기 시대 가서 철제 농기구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력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그것이 중국과의 무역으로까지 활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화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명도전, 빨간색으로 보이죠? 물론 오수전, 반양전까지 밑줄을 해두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철기시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보여주는 그걸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청동기의 독자적인 발전이라는 내용이 보일 거예요. 자, 거기에서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있던 거치무늬 거울이 아주 세밀한 세형무늬, 아니 그 잔무늬 거울 이렇게 바뀐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시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가 잔무늬 거울로 바뀐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잘 만들어 두고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들을 조금 더 다시 상세하게 설명한 게 그 뒤에부터죠. 청동기 철기 시대의 생활인데요. 약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반복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쭉 한번 넘겨보세요. 앞에서 제가 간략간략하지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조선과 단군신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기에 탄생을 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시대에 탄생했다?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국가가 탄생했는데 그때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 이 고조선에 대해서는 기록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단군 신화와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단군 신화와 관련된 것에서 디귿하고 리얼은 별표를 해두세요. 나머지는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안 한 것 중에서는 바로 디귿하고 리얼인데, 선민사상 요거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요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통해서 나타난 원시 신앙이라면, 이 선민사상은 계급, 지배,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사상이에요. 그래서 선민사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선민사상의 뜻은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을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농경의 발달을 보여주는 내용이 보입니다. 풍백, 우사, 운사. 풍백은 바람신, 우사는 비우자를 써서 비신, 운사는 구름신. 근데 구름신은 보통 이제 번개신으로 봐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농사와 관련된 또 신이라고 한 내용으로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지읒 정도도 한번 체크를 해두세요. 지읒.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4만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위만이라고 했는데 뒤에 넘겨보면 위만의 집권이라고 하는 게 가로 2번으로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 제목 자체를 별표를 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여기는 제가 설명을 다 안 하더라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기원전 194년에 기존의 단군으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왕을 밀어내고 이 사람이 왕권을 새롭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요, 강력한 국가로 발전을 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무역, 요게 아주 별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띄어야 됩니다. 중개무역. 그래서 어떤 다른 국가들 중간에 있으면서 그 무역을 자기 손을 거치지 않고는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래서 국부를 풍성하게 만들고 국력을 강하게 만들었던 게 이 중개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별표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서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철기, 그걸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위만 조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별표는 해두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뒷페이지 보면 8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8조법은 명칭상으로는 8개의 법조항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3개 조항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내용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살인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도둑질을 하면 노비로 삼는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서 갚는다, 이런 것은 이왕이면 외워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니언의 내용 있죠. 이것도 한번 별표해 놓고 반드시 어느 정도 암기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주르륵 입에서 나와주면 훨씬 좋죠.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고요. 나머지는 역시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고조선의 사회상에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법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추론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청동기 사회를 이해를 하면 고조선의 사회상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는 해도 돼. 여러분들이 이거는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자, 하나 더 넘어가면은 고조선의 세력범위라고 하는 지도가 있을 거예요. 이 지도 역시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별표를 해놓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뭐 여타 기록들을 보거나 했을 때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판단들을 이제 학자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와 관련된 유물을 2가지를 지도 속에 넣어놨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파형 송금. 요거 2개도 이제 지도 속에서 보이게끔 체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이 고조선이 한나라, 중국 한나라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기원전 108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멸망했다는 얘기가 가로 1번부터 해서 쭉 서술이 될 겁니다. 그게 가로 4번까지죠. 요 부분 역시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가 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꼭 한 문제씩은 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기출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특징을 묻거나 아니면 나라의 특징을 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었던 고조선의 특징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서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이제 이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면 그 시점에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계속 이렇게 웅얼웅얼 해주셔야 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자, 거기에서 첫째, 자,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위치는 만주, 송화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송화강, 송화강, 숭화강 뭐 이런 식으로 중국식 발음을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 파트에서 보세요. 1세기 초 있죠. 요거 한번 밑줄 쫙 해두세요. 1세기 초에 이미 왕이라 칭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해두면 되겠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은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출도 별표입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출도. 네, 이거는 한자로 사거리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거리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중앙에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네 방향으로는 족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연맹국가 형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딱 반응이 나와야 돼요. 사출도 부여, 부여 사출도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두는 게 가장 핵심. 자, 그 과정에서 역시 부여에도 사조목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 사조목은 고조선이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은 도둑질을 하면 노비로 삼지만 부여는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갚아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게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태 이제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는 여성은 사형을 시켜버리는 독특한 법이 부여에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고, 그 다음에 우제전복, 그 다음에 순장, 특히 순장은 여러분들 별표까지 해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문제 내기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부여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요, 주몽이 세웠는데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부여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여기에서는 끝을 내줘도 됩니다. 나중에 삼국시대에서 그 정도만 출발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면 어느 나라가 보이나요? 동그라미 3번에 옥저와 동해. 자, 찾았나요? 제가 좀 말이 빠른지 느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평소에 말이 좀 느린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지금 빠르게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옥저와 동해를 찾으세요. 옥저와 동해는 함경도와 강원도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쪽이 옥저, 그 아래쪽인 강원도에 있는 게 동해. 이 두 나라가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비슷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내겠습니까? 비슷한 거 내고 싶을 때 낼 거고, 이왕이면은 뭘 내겠다? 차이점을 많이 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옥저와 동해의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경제에서 옥저와 동해 빨간색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동해에서 여러분들이 특산물을 별표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되고요. 반어피, 이런 거는 물개입니다. 우리나라에 물개가 있나요?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왕왕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반어피 같은 걸 봐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속을 여러분들 별표 한번 해두세요. 옥저에서는 중요한 풍속이 뭐냐 하면 민며느리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확인했었죠. 가족 공동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 제천 행사를 역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천이라는 이름을 눈에 띄게 해두세요. 부여는 연고가 있다면 동해는 무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책화도 별표를 해줘야 돼요.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서 배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적 없나요? 옆에 친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짝으로 초등학교 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막 둘이 좀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옆에 친구가 이렇게 팔이 넘어오면 넘어왔다고 이렇게 손으로 탁 자르는 신용 하잖아요. 이런 게 책화입니다. 네가 내 영역을 넘어와? 연필 넘어오면 내 영역을 넘어왔으니까 연필 가져가. 이런 게 책화다라고 쉽게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만으로 넘어가죠.
자, 사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한, 그 다음에 진한, 변한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공통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넘어가 보면 이 사만에서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정치 파트에서는 군장 이름 있죠.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이런 이름은 밑줄을 한번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부분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문제 잘 냅니다. 여기에서 독특하게 이제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소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도. 여기는 신성 지역이라서 감히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리고 이 지역은 종교적인 지배자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자 이름을 천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도, 천군 요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아주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사만의 풍속인데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10월 계절제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두세요. 상달제다 이런 용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달제가 나오면 이거는 사만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쭉 했는데요. 뒤에 핵심 예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 예제 문제 중에서 제가 같이 다 안 풀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요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런 표현 보세요. 제가 아까 표현은 했지만 이 단어를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이를 하겠는데, 4번 문제를 보면 청동기 철기시대 생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2번이 되는데, 주로 강가에서 움집을 짓고 산 것은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움집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움집은 신석기 시대에 출현해서 청동기 시대에도 있어요. 다만 사는 장소가 다릅니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움집을 짓고 살면 신석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 밑에 모여 살면 그걸 이제 배산 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살면 청동기 시대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움집이 틀린 게 아니라 강가가, 이거는 전반적으로 신석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받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도 제가 이제 8조법을 얘기하면서 지나왔지만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서 신석기를 간석기라고 한다면 구석기는 떼낸다. 그래서 뗀석기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네, 7번은 이제 제가 3안에서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소도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첫 내용을 들어갔는데요. 조금 바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수업했던 이 내용을 잘 상기를 하면서 책을 한 번만 시간 날 때 더 복습을 해두는 것도 좋아요. 이왕 내가 공부를 하는 거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 노력을 조금씩만 더 투자를 해 주십시오. 네, 쉬었다가 3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